그날은 아침부터 날이 흐렸습니다.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았어요. 저는 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보석함과 안에 있는 물건들을 금은방에 파는 일이었죠. 이 보석함은 뭐야? 돌아가신 엄마의 유품이야. 선물 받으신 건데 평생 애지중지하셨어. 그래서 그런가 나도 자꾸 손이 가더라고. 그 보석함은 결혼 후 줄곧 아내의 화장대 한편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빈티지 제품이라 그런지 세월의 흔적이 더해져서 어딘가 고풍스러워 보였어요. 어쩌면 집안에서 아내의 손길이 가장 뚜렷하게 남은 물건일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팔아치운다는 게 못내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그 순간 문자 한 통이 날아들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전세금 증액은 언제 준비되나요? 이번 주까지 어려우면 계약을 종료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바로 바뀐 집주인의 문자였습니다. 집주인이 바뀌고 마침 전세 재계약 시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했어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나직하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장의 생활비도 빠듯한데 당장 전세금을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참 나도 형편없는 남편이다. 이 돈을 못 구해서 당신이 가장 아끼는 물건을 팔게 되다니. 그렇게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자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먼저 떠난 아내가 보고 싶었어요. 그리움이 목 끝까지 차올라서 그대로 주저앉아 울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울고 있어봐야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두 아이와 당장 길바닥에 나앉지 않으려면 방법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이것 외에는 집안에 팔만한 물건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저는 마음을 굳히고 보석함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금은방으로 향했어요. 반지랑 목걸이를 좀 팔려고 하는데요. 귀걸이도 몇 개 있고요. 다 팔면 얼마나 나올까요? 제 질문에 금은방 사장님은 한참 동안 아내의 귀금속들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귀금속이 담긴 보석함도 유심히 살폈어요. 딱 봐도 한두 푼 하는 물건은 아닌 것 같은데 제대로 된 값을 치르려면 여기보다 골동품 가게에 파는 게 나을 거예요. 마침 내가 아는 집이 있으니 그 집 통해 팔아보고 값은 그 후에 치릅시다. 저는 그렇게 아내의 보석함을 맡기고 금은방을 나섰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어도 당연히 이렇게 했을 테지만 그래도 입안이 쓴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쩌다 상황이 이렇게 나빠진 건지 자꾸 한숨이 나왔습니다. 애들 앞에서는 되도록 티를 안 내려고 노력했지만 그 무렵에는 하루에도 12번씩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누구한테 못되게 군 적도 없고 나름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저에게 이런 불행이 닥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아내는 제 곁을 떠났고 남은 건 거액의 빚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두 아이를 생각하면 어떻게든 살아야 했기에 한숨을 집어삼키고 일자리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원래의 경력을 살리는 건 고사하고 공사장 일자리조차 기술이 없다며 퇴짜를 맞기 일쑤였죠. 그렇게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와중에 금은방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석함 맡기신 분이죠? 물건을 사겠다는 분이 나타나는데 선생님을 직접 뵙고 물건값을 치르겠다고 합니다. 값은 후하게 쳐주신다고 하니 한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시로서는 한 푼이 아쉬웠기에 그러겠다고 하고 곧바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약속 당일 금은방으로 향했어요. 막상 아내의 보석함이 다른 이의 손에 넘어간다고 생각하니 속이 쓰렸습니다. 아내와 관련된 물건들마저 하나둘 내 곁을 떠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제가 좀 더 능력이 있었다면 이렇게 소중한 물건은 팔아치우지 않았을 텐데
그런 자책감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분명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따끔하게 한마디 했을 겁니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말이죠. 아내라면 저보다 더 당차게 이 상황을 헤쳐나갔을 겁니다. 아내는 내면이 정말 단단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아내의 모습에 먼저 이끌린 사람은 바로 제 어머니였습니다. 준건아, 너 이번 주말에 뭐하니? 별다른 일은 없는데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나랑 보육원에 봉사활동하러 가지 않을래? 봉사활동이요? 어머니는 몇 년 전부터 보육원 봉사활동을 다니셨어요. 갱년기가 찾아와서 내내 우울해하시다가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활력을 되찾으셨죠. 너네 다 키우고 나니 갑자기 삶이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더라. 내 쓸모는 이제 어디서 찾아야 하나.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게 갱년기에 빈둥지 증후군까지 겹쳐서 힘들어하던 어머니는 지인의 권유로 지역 봉사활동을 시작하셨고 그 후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시다가 몇 년 전부터는 매 주말마다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계셨어요. 그 무렵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난 여성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셨습니다. 아가씨가 그렇게 참을 수가 없어. 요즘 사람 같지 않다니까. 아유, 딱 내 며느리 삼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때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기도 했고요. 그러다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얼마 안 돼서 어머니가 그런 권유를 하신 겁니다. 저 아직 누구 사귈 마음 없어요. 아유, 얘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네. 마음 복잡하고 머리 시끄러울 때는 봉사활동만큼 좋은 게 없어. 마침 힘쓸 일이 필요해서 와서 좀 거들라는 거야. 보육원에서 봄을 맞이해서 대청소를 하는데 일손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그렇게 저를 끌고 보육원으로 향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극찬하던 여성분도 만날 수 있었죠. 안녕하세요. 박서연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먼저 반갑게 인사했어요. 웃는 얼굴이 예쁜 사람 있죠. 그분이 딱 그랬어요. 웃는 얼굴만 봐도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죠. 어머니가 등을 떠민 것도 아닌데 저도 모르게 자꾸 그녀에게 눈길이 갔습니다.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나 말투에서 천성이 따뜻한 사람인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결국 저는 그녀를 보기 위해 봉사활동을 다니기 시작했고 얼마 안 가 그녀와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와 결혼까지 했으니 저희 어머니의 소원이 이뤄진 셈이죠. 구김살이 없는 사람이라 있는 집에서 고생을 모르고 자랐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사귀어보니 아니었어요. 아내가 있는 집에서 태어난 건 맞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장인어른이 사업을 하셔서 집이 굉장히 잘 살았다고 해요. 일하시는 이모님도 계시고 기사 아저씨도 계셨으니까 잘 사는 축에 속했지. 집안에 제법 큰 정원도 있었고. 그런 부잣집에서 무남동녀 외동딸로 태어났으니 부족함 없이 자랐다고 해요. 하지만 행복한 시절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내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 장인어른의 사업이 조금씩 기울었기 때문이죠. 하필 그 무렵 장모님의 건강까지 안 좋아지면서 악재가 겹쳤다고 합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니 발레리나를 꿈꾸던 아내는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게 됐죠.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레슨비에 무대 의상에 그 모든 걸 감당할 수 없더라고. 그래서 결국 발레를 포기했지. 알고 보니 아내는 유명한 발레리나 지망생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유명 콩쿠르에서 입상하고 중학교 때는 러시아 유학도 진지하게 고민할 만큼 실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아내의 꿈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발레를 포기하고 일반 인문고등학교로 전학했습니다. 대학 역시 예술대학을 포기하고
국립대 쪽으로 알아보게 됐어요. 그렇게 되니 원래 사귀던 친구들과도 멀어졌다고 합니다. 그 모든 불행이 순식간에 들이닥치니까 당시에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 결국 장인어른의 회사는 문을 닫았고 장모님은 병세가 악화되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무렵 아내의 방황은 극에 달했죠. 세상이 원망스럽더라고.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줄까? 내가 대체 뭘 잘못했다고. 그런 생각이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되풀이됐어. 그런 아내를 다잡아준 건 장인어른이었다고 합니다. 장인어른은 아내를 데리고 봉사활동을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내는 차츰 변해갔습니다. 그전까지는 내가 잃은 것만 생각했는데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내가 가진 것들을 돌아보게 됐어. 아직 나는 젊고 건강하다. 그러니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게 됐지. 장인어른 역시 평생을 일군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장모님마저 곁을 떠나니 한동안은 극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무너지면 자기 딸이 의지할 곳이 없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버티셨다고 해요. 그 강인함으로 끝내 저희 아내도 일으켜 세우신 거죠. 그 일을 계기로 진로도 아예 이쪽으로 잡게 됐지. 아내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이후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지금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주말에는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상담 봉사를 진행하고 있었죠. 큰 시련을 겪었지만 오히려 그 일이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었다며 환하게 웃는 아내를 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저희 어머니의 전폭적인 지지로 사귄 지 1년 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이나 처가가 형편이 넉넉치 않아서 아내와 제가 모은 돈으로 작은 빌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러다 연년생 2아이까지 태어나면서 더욱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됐죠. 센터로 복직한 아내는 일에 육아까지 도맡아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속이 좋지 않은지 식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 무렵 아내는 소화제를 달고 살았죠. 상비약처럼 박스채로 사놓은 소화제가 보름도 안 돼 동이 날 정도였죠. 요즘 소화가 잘 안 돼. 속도 더부룩하고. 혹시 모르니까 이번 주에 나랑 같이 병원 가보자. 아내는 제 권유에 마지못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기본 검진에서 심상치 않은 결과가 나왔어요. 난소에서 종양 같은 게 발견됐어요. 혈액검사 수치도 좀 이상하고요. 아무래도 큰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큰 병원에 진료 예약을 잡았어요. CT와 MRI까지 찍고 저희 부부는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며칠 후 병원을 찾은 저희는 천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난소암 3기입니다. 난소암은 조기 발견이 어려워서 징후를 느끼고 발견했을 땐 3기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는데 맥이 탁 풀렸습니다. 의사의 권유에 따라 저 아내는 곧바로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암의 전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자궁 전체를 드러내야 했습니다. 난소암이나 유방암의 경우 심리적인 상실감이 상당하다고 들었기에 저는 더욱 세심히 아내를 보살폈습니다. 아내는 자궁을 드러내야 한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지만 이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도 우리 연우 우진이 낳고 이런 몹쓸 병에 걸려서 다행이다. 하마터면 우리 아이들을 못 볼 뻔했잖아. 그치? 그렇게 말하면서 빙긋 웃는데 저는 차마 웃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착하게 산 아내가 왜 이런 몹쓸 병에 걸린 건지 그런 생각에 그저 세상이 원망스러웠어요. 수술을 마친 아내는 2주 만에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아내를 누구보다 반겼어요. 이제 막 말문이 트인 첫째는 시도 때도 없이
자기가 병을 낫게 해준다며 후후 입바람을 불어줬어요. 둘째 역시 아내가 태어난 후 한시도 아내 옆에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역시 두 아이를 보면서 힘을 냈어요. 암이라는 게 수술하고 끝이 아니더군요. 그 후 지리한 항암 치료가 이어졌어요. 3주 간격으로 6차까지 치료가 진행되니 거의 반년이 훌쩍 지났어요. 처음에는 아내의 손톱이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입안이 다 헐어서 뭘 먹기도 힘들어했죠. 치료되는 게 맞는 거야? 어떻게 병세가 더 악화되는 것 같아. 속상한 마음에 그렇게 말하면 아내는 빙긋 웃고는 했어요. 암이 그만큼 독한 거지. 독한 녀석을 몰아내려면 더 독한 약이 필요하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잖아.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까맣고 윤이 나던 아내의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결국 단골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밀고 왔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위해 이런저런 모자를 사다 날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내 역시 씩씩하게 병마와 싸웠습니다. 하지만 체중이 10kg 가까이 빠지자 아내 얼굴에서 점차 웃음기가 사라졌어요. 여보, 나 손발 좀 주물러주면 안 돼? 손발이 너무 저려. 아내가 괴로움을 토로하면 저는 얼른 달려가서 손발을 주물러줬어요. 고작 이런 것밖에 해줄 수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또 하나 저를 짓누르는 건 바로 병원비였어요. 진료비 같은 건 보험이 적용돼서 괜찮았지만 병실 비용 같은 건 오롯이 환자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치료비 역시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약제를 쓰면 몇백만 원이 우습게 나갔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아내와 제가 모아놓은 돈과 보험금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길고 긴 항암 치료가 끝나고 드디어 종양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항암 반응이 아주 좋네요. 이제 3개월 간격으로 추적 검사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항암 치료를 중단하니 아내의 식욕이 조금씩 돌아왔어요. 이것저것 먹고 체중도 다시 늘어나면서 아내는 서서히 기력을 되찾아갔습니다. 모자를 쓰고 아이들 등어원도 직접 챙기기 시작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암에 좋다는 음식을 해서 나르기 바빴습니다. 생강이 그렇게 몸에 좋다더라. 이건 내가 직접 만든 생강청인데 아침에 한 스푼씩 따뜻한 물에 타서 먹어라. 알았지?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혹시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고. 그 후로도 어머니는 구운 마늘이며 흑임자 죽이며 표고버섯 볶음이며 이것저것 해서 나르셨습니다. 그렇게 온 식구가 한마음 한뜻으로 아내의 쾌유를 바랬어요. 하지만 하늘은 끝내 무심했습니다. 여보, 요즘 아랫배가 다시 아파. 아무래도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반년 넘게 괜찮아서 저는 그 암이라는 놈이 완전히 사라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암세포가 다시 자라났네요. 2차 항암을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담당 의사의 말을 듣는데 순간 울컥했습니다. 그 지독한 항암 치료를 또 받아야 한다니 정말 하늘도 무심하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의 표정도 어두워졌습니다. 2차 항암 치료는 더욱 지독했어요. 무엇보다 부작용이 심했습니다. 아내는 자주 입원을 했고 그때마다 제가 병원에 쫓아다녔습니다. 이미 연차는 모두 끌어쓴 터라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어머니가 어린 두 아이를 케어해줘서 아내의 간병에 전적으로 매달릴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런저런 치료가 먹히지 않으니 비보험 약물을 사용하자고 권했어요. 들어오는 돈은 없고 생활비에 병원비에 나가는 돈만 생기니 퇴직금은 금방 동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치료를 중단할 수는 없으니 이런저런 대출을 받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내의 상태는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은 잠에 취해서 지냈고 겨우 의식을 차리면 통증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그냥 이대로 잠들었으면 좋겠어. 깨어나면 너무 아파. 늘 긍정적이던 아내가 그렇게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병원에서도 더 이상의 항암 치료는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결국 연명치료로 전환하고 매일매일 고통을 덜어내는 방식으로 진료가 진행됐습니다. 여보, 미안해. 이렇게 먼저 떠나게 돼서. 아니야, 난 괜찮아. 애들 걱정은 하지 말고 내가 당신 몫까지 최선을 다해서 키울게. 마지막 순간 작별을 고하는 아내에게 차마 가지 말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아파하는데,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아내를 붙잡아 두는 게 도리어 제 욕심 같았어요. 그래서 편히 눈 감아도 된다고 말해줬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고생했으니 눈 감을 때만이라도 편하게 가라고요. 아내는 제 말에 빙긋 웃었습니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리고는 잠들듯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게 아내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아내가 떠난 빈자리에는 막대한 빚만 남아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겨우 5살, 4살이었어요. 아내의 장례를 치른 후 저는 곧바로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부지런히 빚을 갚고 아이들을 키우려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했어요. 그런데 제 취업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연봉을 확 낮춰도 좀처럼 오라는 곳이 없었어요. 결국 저는 구직 한 달 만에 제 취업을 포기하고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새벽 3시에 출근해서 하루 10시간 이상 운전하며 배송 일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뛰었어요. 하루에 2탕, 3탕 뛰면서 일했지만 수입은 변변치 않았습니다. 빚을 갚기는커녕 하루하루 생활하기에도 빠듯했어요. 그 사이 전세 만기가 도래했고 바뀐 집주인은 전세금을 올리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 저한테 말미를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보다 한참 어린 집주인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사정을 말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싸늘했습니다. 그거야 그쪽 사정이죠. 그렇게 정 어려우면 그냥 이사를 가세요. 물론 이사도 진지하게 고민해봤습니다. 하지만 당장 이사할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복비에 이사비에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았고요. 어머니 역시 이사하는 걸 반대하셨습니다. 애들 엄마 죽고 안 그래도 애들 속이 어수선한데 낯선 지역으로 가면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잖니. 아무래도 애들 정서에 안 좋을 것 같다. 게다가 지금은 어머니 집 근처에 있어서 제가 일을 할 때 어머니가 아이들을 봐주셨어요. 거리가 멀어지면 그런 도움조차 받지 못하니 결국 어떻게든 전세금을 마련해보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어머니도 쌈짓돈을 보내셨어요. 내가 지금 당장 도와줄 수 있는 현금이 이것밖에 없네. 아니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면목이 없네요. 왜 네가 면목이 없어? 흥청망청 쓰느라 이렇게 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든 살다 보면 길이 보일 거야. 어머니는 축 늘어진 제 어깨를 다독이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에 힘입어 저도 집에서 팔만한 걸 추려보았어요. 그러다 아내의 보석함에까지 눈길이 가게 되었습니다. 보석함 안에는 금부치가 몇 개 있었어요. 저와 아내의 결혼 반지도 들어있었습니다. 이것까지 팔아야 하나? 어쩌다 이렇게까지 바닥으로 떨어졌을까? 깊은 한숨을 내쉬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애들이랑 길바닥에 나앉을 수는 없잖아. 먼저 간 아내도 이해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미안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이것까지 팔고 싶진 않았는데 나중에 당신 만나면 다시 사과할게. 정말 미안해. 저는 아내와 함께 찍은 결혼 사진을 보며 나직이 사과 인사를 건넸어요.
그리고 착잡한 마음으로 보석함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게 며칠 전의 일이었어요. 그러다 금은방 사장님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보석함 맡기신 분이죠? 물건을 사겠다는 분이 나타났는데 선생님을 직접 뵙고 물건값을 치르겠다고 합니다. 값은 후하게 쳐주신다고 하니 한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야 보석함의 가치를 모르니 얼마나 받을지 예측하기 어려웠어요. 그저 생활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죠. 금은방에 도착하니 그 앞에 고급 세단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성이 저를 제지했기 때문이죠. 어떻게 오신 거죠? 저 보석함 판매 때문에 왔습니다. 그 사이 안쪽에 있던 금은방 사장님이 저를 보고는 아는 체를 하셨어요. 그제야 남자는 제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길을 내줬습니다. 딱 봐도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았어요. 당신이 이 보석함의 주인입니까? 그 목소리에 뒤늦게 안쪽에 앉아있는 분을 발견했습니다. 연세가 지긋한 할머니였어요. 경호원이 보호하는 사람은 바로 그 할머니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매서운지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이 보석함이 당신 거라고요. 네, 정확히는 제 아내의 물건입니다. 제 말에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아내 이름이 뭡니까? 박서연입니다. 왜 갑자기 아내 이름을 물으시는 걸까? 의아한 마음도 들었지만 일단 순순히 답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 얼굴에 당혹감이 서리는 게 눈에 보였어요. 서연이, 우리 서연이가 그 보석함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렇게 중얼거리시는데 아무래도 아내와 인연이 있는 분 같았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레 물었어요. 제 아내와 아는 사이십니까? 알다 마다, 알고 말고. 근데 왜 서연이가 아니라 당신이 이 보석함을 팔려는 거요? 할머니의 물음에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아내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보석함은 생활고 때문에 팔게 됐고요. 제 말에 할머니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서연이가 죽었다고? 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에...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젊디 젊은 게 어떻게 이 늙은이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 그러면서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니 당혹스러웠어요. 할머니는 한참을 우시다가 겨우 마음을 다잡고는 아내와의 인연을 들려주셨어요. 서연이 내가 업어 키운 아이예요. 서연이 엄마는 내 은인이나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길고 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풀어야 할지 모르겠네. 찢어지게 가난한 시골집에서 장녀로 태어나서 동생들 뒷바라지 한다고 일찌감치 서울로 올라갔어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있는 집에 가정부로 들어갔지. 그러다 서연이 엄마와도 인연이 닿았어요. 할머니는 어린 나이에 이 집 저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면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시도 많이 당했다고 해요. 야라는 호칭은 기본이고 그나마 예의를 차린다고 해도 이봐요, 저기요 와 같은 호칭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20대 중반의 나이에 장모님 댁에 들어가셨다고 해요.
어서 오세요. 먼 길 오느라 고생하셨어요. 문을 두드리자 20대 중반의 장모님이 나오셨다고 해요. 할머니를 보고 한 첫 마디가 그 말이었다고 합니다. 일상적인 말이었지만 할머니는 지금도 그 말이 잊히지 않는다고 해요. 어디를 가도 그런 대접을 못 받았거든요. 어서 오라는 환대, 고생했다는 인사. 처음 보자마자 날 보며 그렇게 말하는데 어찌나 마음이 따스해지던지. 되도록 이 집에서 오래오래 일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장모님의 집은 아담한 단독주택이었어요. 장인어른은 그때부터 사업을 하느라 바빴죠. 집이 넓지는 않았지만 몸이 약한 장모님을 배려해서 가사 도우미를 구해주신 거였어요. 장모님과 할머니는 겨우 2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언니라고 불러도 돼요? 네? 아니에요, 사모님. 그냥 아줌마라고 부르시면 돼요. 아줌마라뇨. 이렇게 어리고 예쁜 아줌마가 어딨어요? 장모님은 그렇게 말하면서 할머니를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호칭만 그렇게 부른 건 아니었어요. 장모님은 할머니를 한 식구처럼 잘 챙겼습니다. 언니, 이거 같이 먹어요. 그이가 해외 출장 가서 사왔는데 엄청 맛있대요. 아니에요. 사모님 드세요. 에이, 혼자 먹으면 맛없어요. 집에 동생들 있다고 했죠. 남편이 많이 사왔거든요. 제가 좀 싸드릴게요. 동생들하고 같이 드세요. 그 무렵 시골에서 올라온 동생들이 할머니 집에 얹혀 살았다고 해요. 장모님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먹을 게 생기면 꼭 동생들 몫까지 챙겨줬다고 합니다. 장모님이 그렇게 잘해주니 할머니도 더 열심히 일했다고 해요. 단순히 가사일만 돌보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셨죠. 사모님, 사장님께서 소화가 잘 안 되실 때는 이것 타서 드시면 좋을 거예요. 매실액인데 시골에서 매실을 올려줘서 제가 직접 담근 거예요. 속 더부룩할 때 먹으면 좋아요. 더울 때는 시원하게 마셔도 좋고요. 어머, 감사해요. 잘 마실게요. 그러다 장모님이 아이를 가지면서 두 분 사이는 더욱 각별해졌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장모님이 먹고 싶은 음식이 생기면 어떻게든 재료를 구해서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친정 부모님이 지방에 계셔서 자주 뵐 수 없는 장모님에게는 할머니가 곁에 있다는 게 큰 힘이 되었죠. 아이가 태어난 후로는 장모님의 산후조리는 물론 육아까지 도맡아 해주셨다고 해요. 아이가 울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안아주는 것도 바로 할머니였습니다. 아유, 우리 공주님 뭐가 불편해서 오셨을까? 아직 밥 먹을 시간은 아닌데. 자, 기저귀 좀 볼까요? 신기하게 아이는 울다가도 할머니 얼굴만 보면 울음을 뚝 그쳤다고 합니다. 장모님은 할머니에게 기저귀 가는 법, 아기 트름시키는 법까지 전부 배웠다고 해요. 언니는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아요? 동생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막내는 거진 제가 업어 키웠어요. 정말요? 와, 그래서 모르는 게 없으시구나. 아이를 낳은 이후 함께 육아를 하면서 장모님은 할머니에게 많이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역시 아이를 마치 친딸처럼 키웠다고 해요. 아이가 아픈 날에는 집에도 가지 않고 곁에서 꼴딱 날을 새셨습니다. 언니도 가서 좀 쉬어야 하는데. 괜찮아요. 서연이가 아픈데 옆에 있어야죠. 집에 가도 내내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그 아이가 바로 제 아내였어요. 그렇게 손을 타며 자라서인지 아내 역시 할머니를 곧잘 따랐다고 해요. 아내가 엄마 아빠 다음으로 한 말이 이모였다고 하니 말 다 했죠. 할머니 역시 그런 아내를 누구보다 예뻐했습니다. 아유, 우리 공주님. 어디서 이렇게 예쁜 공주님이 왔을까? 꽃같이 소중하고 예쁜 서연아.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생각만 하고 자라렴. 알았지?
할머니는 그렇게 덕담을 하면서 아내를 재웠다고 합니다. 아내는 칭얼거리다가도 할머니 등에 업히면 금세 스르륵 잠이 들었다고 해요. 할머니는 아내가 말을 하고 아장아장 걷고 뛰어다닐 때까지 그 집에서 일하면서 아내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모, 나 배 아파. 쓰담쓰담 해줘. 장인어른을 닮아서 배탈이 자주 나던 아내는 배가 아프면 달려와서 그렇게 칭얼거렸다고 합니다. 그럼 할머니는 아내를 품에 안고 가만히 배를 쓸어줬다고 해요. 쎄쎄쎄, 우리 공주님 배야 얼른 나라. 어때? 이제 괜찮아? 응, 이모가 쓰담쓰담하니까 하나도 안 아파. 그러면서 생긋 웃는 아내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고 했어요. 그 무렵엔 장인어른의 사업이 잘 돼서 몇 번이나 집을 넓혀서 이사했다고 해요. 운전기사도 고용하고 가사일을 도와주는 사람도 한 명 더 구하게 됐죠. 할머니는 괜찮다고 사양했지만 장모님이 우기셨다고 해요. 언니는 저 챙기랴 서연이 챙기랴 바쁘잖아요. 집도 넓어졌는데 언니 혼자 다 하면 몸 상해요. 그렇게 장모님 댁에서 몇 년 일하는 동안 시골에서 올라온 동생들도 모두 서울에서 자리를 잡고 할머니도 한결 여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당시로서는 이미 혼기를 놓친 나이가 됐죠. 할머니 역시 결혼에 큰 뜻을 두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이렇게 장모님 곁에서 아내가 크는 모습을 지켜보며 살자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 무렵 장인어른 댁에 거래처 사람들이 자주 왕래했다고 해요. 손님이 오면 보통은 장모님이 직접 차를 타서 내갔지만 그날은 장모님이 몸이 안 좋아서 할머니가 차를 내갔다고 해요. 그런데 할머니를 보고 거래처 사장님이 뜻밖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모님 언니분 되시나 봐요. 아유, 아니에요. 이 집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할머니는 손서래를 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장인어른이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에이, 그저 일하는 분은 아니시죠. 안사람이 친언니처럼 챙기고 따르는 분이에요. 저도 이분 덕을 많이 보고 있고요. 장인어른의 말씀에 할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어색하게 인사하고 황급히 자리를 빠져나오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거래처 사장님이 장인어른 댁에 올 때마다 할머니에게 따로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네, 그렇네요.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어색하게 대꾸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번 인사를 주고받더니 그 다음에는 크고 작은 선물을 사오셨다고 해요. 그러자니 할머니 입장에서는 슬슬 부담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넌지시 장모님에게 그런 뜻을 밝혔다고 해요. 언니는 그 사장님이 별로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이런 걸 막 받아도 되나 싶어서요. 언니는 결혼 생각이 전혀 없어요? 결혼이요? 아휴, 이 나이에 무슨, 저랑 결혼하겠다는 사람도 없을 텐데요. 장모님의 물음에 할머니는 펄쩍 뛰면서 그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이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럼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요? 장모님은 곧 뜻밖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실은 그 사장님이 언니가 마음에 든다고 그이한테 그랬대요. 첫눈에 반했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덥석 다리를 놔줄 수는 없으니까 그이한테 어떤 분인지 좀 알아봐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이 말로는 사람이 꽤 괜찮대요. 그이가 좀처럼 사람 칭찬을 안 하는데 사람이 진중하고 속이 깊다고 하던데요. 그분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동생들 뒷바라지하랴 사업 일으키랴 정신없이 사느라 혼기를 놓치셨대요. 장모님께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 후로는 그 사장님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자신처럼 동생들 뒷바라지를 하느라 혼기까지 놓쳤다니 동병상련의 마음이 들어서인지 알게 모르게 마음이 갔다고 합니다. 장모님은 그런 할머니의 마음을 눈치채고는 중간에서 적극적으로 다리를 놨다고 해요. 일부러 사장님과 함께 식사 자리를 마련하는 등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를 만들었고 두 분은 자연스럽게 서로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결국 할머니는 거래처 사장님과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장모님 집에서 일을 하는 것도 그만두게 되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일하는 날 장모님은 눈물을 쏟았다고 합니다. 너무 잘된 일인데 막상 언니가 우리 집에 안 온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너무 이상해요. 앞으로 서연이를 혼자 어떻게 키워야 하나 막막하기도 하고요. 아휴,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일만 안 한다 뿐이지. 사모님만 괜찮으시면 자주 왕래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요? 언니 그럼 자주 놀러 와요? 사모님이라는 호칭도 더는 쓰지 말고요. 우리 이제 진짜 친자매처럼 친하게 지내요. 그 후 할머니는 장모님 말대로 자주 왕래하며 지냈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호칭도 사모님에서 서연 엄마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장모님의 요청으로 말도 편하게 놓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할머니는 사장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자주 왕래하며 지냈지만 이제는 그마저 못하게 된 거죠. 상황이 그렇게 되니 할머니 입장에서는 장모님께 뭐라도 해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내가 가장 힘든 시기에 도움을 줬고 인생의 반려자까지 만나게 해줬으니 나한테는 삶의 은인이었지. 그래서 장모님에게 제대로 된 작별 선물을 주고 싶어서 몇 날 며칠을 고심하셨다고 해요. 뭔가 의미 있고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그날부터 발품을 파셨다고 합니다. 장모님은 비싼 명품보다 세월의 흔적이 담긴 오래된 물건을 좋아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명품 가방보다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빈티지 찻잔을 더 애지중지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 역시 근사한 빈티지 찻잔을 선물해주고 싶어서 골동품 가게를 이곳저곳 둘러보셨다고 해요. 그러다 이 보석함이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보자마자 눈에 딱 띄었어요. 요란하게 화려하지 않으면서 어딘가 기품 있는 게 딱 사모님과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망설임 없이 구매했죠. 알고 보니 주인장이 영국에서 어렵게 사온 물건이라 당시에도 꽤 비싼 값을 치르고 구매했다고 해요. 장모님은 할머니의 예상대로 선물을 받고 너무도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어쩜 언니는 제 취향을 이렇게 잘 알아요? 너무 예뻐요. 정말 마음에 쏙 들어요. 내가 서연 엄마를 하루 이틀 본 게 아니잖아. 딱 서연 엄마랑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고마워요, 언니. 정말 잘 쓸게요. 할머니는 그렇게 장모님에게 보석함을 선물하고 작별 인사를 한 후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1, 2년은 편지로나마 근근히 안부를 주고받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마저 자연스럽게 끊겼다고 해요. 이후에는 미국에서 새로운 삶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가슴 한편에는 늘 장모님과 아내를 담아두었다고 해요. 남편이나 나나 끝내 아이를 갖진 못했어요. 그래서인지 서연이가 나한테는 딸이나 마찬가지였지. 언젠가 한국 가면 꼭 한번 만나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남편 사업이 워낙 바쁘게 돌아가서 좀처럼 시간이 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몇십 년이 훌쩍 흘러버렸지 뭐예요. 장모님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기에 할머니는 장모님을 평생의 은인으로 생각하고 사셨다고 해요. 그렇게 가슴 한편에 따스한 추억으로 묻어두고 살았는데 우연히 골동품 가게에서 이 보석함을 발견하신 겁니다. 주인장이 영국에서
정말 어렵게 구한 물건이라고 했거든. 근데 그 물건이 골동품 가게에 떡하니 나와 있으니 처음에는 내 눈을 의심했지. 그러다 물건의 주인을 직접 만나보기로 한 거예요. 할머니는 거기까지 이야기하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설마 서연이가 그렇게 갔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러면서 할머니는 다시금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의 사업이 기울고 그 무렵 장모님의 건강도 악화되어서 아내가 대학생 때 장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그 후 아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쩌다 저와 만나게 됐는지도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서연이는 어쩌다 그렇게 된 거예요? 난소암이었습니다. 완치됐다고 생각했는데 암이 재발하면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어도 도움을 줬을 텐데 하늘이 이리 무심할 수 있나.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은인의 아이이자 자신이 친딸처럼 키운 아내의 죽음에 좀처럼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그러고 보니 아내에게도 할머니의 이야기를 스치듯 들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 자신을 친딸처럼 키워준 이모님이 계셨다고, 자신이 아주 잘 따르고 좋아했다고 아내가 얘기한 게 떠올랐어요. 설마 그분을 이렇게 뵙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요. 할머니는 어쩌다 보석함을 팔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아내가 암에 걸린 후로 이런저런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재발해서 치료를 받을 때는 보험 처리가 안 되는 약들을 많이 사용했고요. 그때는 아내를 살리는 게 우선이라 대출까지 받아서 병원비를 감당했는데 아내가 떠나고 나니 그게 고스란히 빚으로 남더라고요. 빚을 갚기 위해 이런저런 일을 했지만 생활비조차 제대로 벌지 못했고 결국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내의 보석함까지 팔게 되었다고 말씀드리자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서연이한테 아이가 있었군요. 혹시 사진 좀 볼 수 있을까요? 할머니의 요청에 저는 핸드폰에 저장된 아이들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아이들의 사진을 보자 그제야 할머니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어요. 서연이 어릴 때랑 똑같이 생겼네요. 이 눈매하며 이마하며 아휴 어찌리 예쁠꼬. 그러면서 할머니는 아이의 사진을 매만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아이의 사진을 보더니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보석함 값으로 어느 정도를 생각하나요? 실은 예상한 금액이 없습니다. 골동품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요. 할머니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명함 한 장을 건네주셨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여기로 오세요. 보석함 값은 그때 치르도록 하죠. 그렇게 저는 명함 한 장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저는 할머니가 알려주신 주소로 향했어요. 그곳은 투자회사였습니다. 제 이름을 이야기하니 비서분이 곧바로 대표실로 안내해 주셨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어제 배웠던 할머니와 함께 중후한 느낌의 어르신이 나란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할머니의 남편분이었어요. 어제 이 사람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서연 씨 남편 되는 분이라고요. 서연 씨 부모님이 저희 부부에게는 은인과도 같은 분들입니다. 그분들 덕에 이 사람을 만났고 또 사업 초기에 큰 도움을 받았죠. 언젠가 그 은혜를 갚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너무 늦게 한국에 돌아온 모양입니다. 어르신 역시 할머니에게 아내 이야기를 들었는지 안타까운 목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저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 사이 어르신께서 정말 놀라운 제안을 하셨어요.
당장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고 했죠. 어떤 일자리를 구하고 있어요? 어르신의 물음에 저는 원래 하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네요. 마침 괜찮은 회사가 있어서 내가 다리를 놔줄 수 있겠어요. 집에 돌아가는 대로 이력서를 보내면 내가 회사에 전달해 놓죠. 아마 다음 주부터 바로 출근할 수 있을 겁니다. 갑작스러운 어르신의 말씀에 저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어르신을 바라봤습니다. 어르신은 미국에서 크게 성공하고 지금은 한국에서 이런저런 사업에 투자를 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회사를 알고 있는데 마침 제가 들어가기에 적합한 회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의 호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건 보석 한 값입니다. 그러면서 하얀 봉투를 건네셨는데 딱 봐도 봉투의 두께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봉투 안을 들여다본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르신, 금액이 너무 큽니다. 넉넉히 넣었어요. 그 정도면 당분간 생활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큰 돈을 받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서현 씨 부모님께 받은 도움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쪼록 아이들 키우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군요. 그 후 저는 어르신의 주선으로 일자리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이 도와주신 덕분에 전세금도 무사히 치르고 빚도 어느 정도 갚을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아내의 보석함도 제게 돌려주셨습니다. 아내의 손길이 묻은 소중한 물건이니 나중에 아이들이 크면 물려주라면서 말이죠. 사실 아내가 그렇게 떠나고 한동안은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평생 착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하고 말이죠. 그런 저를 수렁에서 끌어올린 건 뜻밖에도 장모님이 베푼 선행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 단순히 저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가까운 이들에게 선행을 베풀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깨달음을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